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30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 또는 내 주변 사람과 깊은 관계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분명 전생에서라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히 저는 저에게 있었던 일로 그런 상상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인연과 저희 친정 엄마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큰 다툼이 될 수 있는 일을 넘기게 됐거든요. 또 한 사람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고요. 그럼 그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인연으로 누굴 어떻게 변화되게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며 빚까지 지게 되셨고, 저희 네 식구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게 됐죠. 이후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네 식구의 생계를 꾸려가며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셨지만, 낙상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시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지셨어요. 열심히 살아보려 하셨던 아버지는 안타까운 그 일 이후로 절망에 빠지시며 점점 희망을 잃어가셨죠. 이제 다 끝났어. 아무래도 내 운이 이제 다 한 모양이다. 나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먼저 나한테 연락하려고 안달들이더니 이젠 누구 하나 먼저 찾는 놈이 없구나. 내가 도와준 놈들이 몇인데 정작 내가 이렇게 되니 은혜 갚겠다고 나서는 인간이 없어. 지들 힘들 때는 이리저리 손 벌리고 도와달라 안달이더니 이 배은망덕한 놈들.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만 계셨던 아버지는 할 일이 없이 지내시는 날들이 많아졌고 점점 술을 찾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셨는지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하셨습니다. 과거에 사업으로 잘 나가실 때 지인들을 도와줬던 일들과 그 지인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괘씸해하곤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망과 달리 저희 가족을 도와주시는 지인분들은 꽤 계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생각하신 만큼의 큰 도움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도움들이 저희 형편에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평생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엄마가 홀로 생계를 꾸리며 빚까지 갚아야 했기에 어려운 형편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고생하며 지내던 어느 날, 술만 찾던 아버지께서 결국 알코올성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말았고, 그 후 남은 저희 세 식구는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저희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엄마의 고생을 보고 자란 저는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엄마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보다 하향 지원을 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병행하여 돈을 벌며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곧바로 취업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었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동생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었고 집안 사정도 전보다 많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숨 쉴 틈이 생기니 그제야 저도 제 삶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대학 동기였던 지금의 남편을 동창회에서 만나 연애도 시작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닮은 곳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만큼은 아니지만 남편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란 탓에 일찍 철이 들고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또래와 달리 알뜰하고 어른스러웠고 서로 공감하는 것도 많고 비슷한 점이 많았던 저희는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없는 살림에 결혼 결심이 쉽진 않았지만 양가 집안 형편 차이가 크지 않기에 저는 저희의 결혼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엄마 혼자 계신 저희 집 형편이 더 어렵지만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결혼은 아니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긴장은 해도 별 걱정 없이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좋았고 아버님도 예비 며느리인 제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며 저를 반기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조용한 성격인지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저를 반대하시는 것 같진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는 길에 어머님이 작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듣지 못해 다시 여쭤보자 어머니가 조금 전 모습과 달리 절 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예,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넌 귀가 안 들리니? 내가 이따 눈치 주면 주방으로 따라오라고! 그리고 잠시 후 후식을 준비하신다며 주방으로 가시던 시어머니께서 제게 눈치를 주셨고 저는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거실 쪽 눈치를 살피시더니 갑자기 차가운 얼굴을 하시고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너희들끼리 벌써 예단 예물 정해놓은 것 같던데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알겠니? 그 후 남편 몰래 저를 따로 불러내신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으시더니 그런 아들을 데려가려면 맨입으로 올 생각 말라며 직접 적어오신 예단 목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단 목록들이 아무리 봐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불가능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부 다 하는 건 어렵겠다고 추려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게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저는 다른 핑계를 대고 우선 자리를 피하게 됐죠. 그 후 예단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제게 미안해했고 어머니께 같이 말씀드리자고 해줬죠. 엄마, 진경이 따로 만나서 예단 목록 주셨다면서요? 저도 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저희가 형편껏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무슨 말 하는 거니? 나는 그 중에서 골라보자고 한 건데 아무래도 진경이가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다. 내가 너희 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앞에서는 그런 적 없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의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아버님과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문제가 돼 시모는 아버님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자신이 혼난 것과 제가 남편에게 말한 것을 두고 제게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바로 하게 된 상견례 자리에서는 지난번 사건으로 시모가 아버님과 남편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분위기 좋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가 문제였죠. 제가 예상한 것처럼 시모는 며느리인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이 회사에 다니고 일을 하는데 자꾸만 절 불러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처음엔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으니 참고 시모가 하라는 대로 말을 따랐죠. 그런데 눈꽃만큼의 배려도 없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시모의 행동에 저도 지쳐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 이번 주 목금 월차를 쓰든 반차를 쓰든 회사에 쉬겠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일요일에 집안 어르신들 뵈야 하는데 그날 김장한 김치를 나눠드리기로 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게 집으로 들어와. 어머님, 금요일 반차는 몰라도 어떻게 목금 이틀이나 회사를 쉬어요. 그것도 김장 때문에.
그럼 집안 며느리로서 김장 담그는 것도 못하겠다는 말이야? 지금 나조차고 김장 담그니? 넌 김치 안 먹고 살아?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 나눠드리려면 해야 할 김치가 한 트럭인데 그걸 전부 나이든 시어머니에게 맡기겠다는 거야? 얘가 아무리 없이 지내서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집안일에 대해서도 이기적으로 나오니? 더 이상 네 시어머니 성질 건들 생각하지 말고 목요일 아침부터 일찍이 집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어.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서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마다 별말 없이 따라서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억지도 가능한 일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이번 일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정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조정해요. 그것도 정말 바쁜 일도 아니고 김치 담그는 일 가지고. 그리고 제가 회사원이라는 걸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일주일 내내 회사 일에 치여서 바쁜 사람이고요. 회사 윗사람과 아랫사람 눈치 봐야 하는 직장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회사 일에 지장 없는 선에서 말씀하세요. 무리한 요구하지 마시고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정훈 씨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을 제게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뭐? 네가 기어코 내게 판기를 들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 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마당에? 야, 너 시어머니께 되바라지게 말하는 법은 누구한테 배웠어? 너희 어머니께 배웠어? 어? 어머님, 저도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어요? 우선 저 다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먼저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한 번도 쉼 없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모가 전화해 온 것이죠. 저도 그쯤 되니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퇴근한 집에 시모가 찾아와 있었어요. 남편 때문이었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을 하면서 말이죠.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이번 일이 끝이 날 것 같아 저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낼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화장실을 들어간 사이를 틈타 시모에게 죄송하다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곧바로 제 정강이를 발로 차는 겁니다. 아야, 넌 나를 우습게 보냐? 저번엔 네 시아버지와 네 남편이 편들어주니까 날 잡아먹어도 되겠다고 판단했어? 너 나를 뭐로 보는 것 같은데 어디 저번처럼 똑같이 해봐라. 또 회사 핑계 대봐. 회사 못 걸어다니게 다리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알겠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지만 이게 며느리를 때리기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이제까지 군말 없이 시집살이를 해왔고 그날도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정강이를 차인 고통에 짜증이 밀려왔고 저도 목소리를 높여 협박하는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 다툼으로 인해 화장실에 있던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됐고 저번과 같이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죠. 시모는 또다시 아버님께 크게 혼이 났고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 제가 이제까지 시모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해온 걸 아시게 된 아버님께서는 제게 시모와 더는 부딪힐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경아, 내가 네 시어머니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사죄하마.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들 몰래 있었던 일을 보면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똑같은 짓을 안 할 거라고 확신을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면 네 시어머니와 마주칠 상황 만들지 마라. 뭐든 나를 통해 말하고 네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해도 우리를 통해 대답해. 알겠지? 집도 내가 있을 때만 와라. 내가 자리 비우면 너희도 바로 집으로 가고.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을 보고 지내게 될 제 시어머니신데 제가 눈치껏 잘하겠습니다. 여보, 고집 피우지 마.
내 생각에도 굳이 두 사람이 만날 상황을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해. 엄마랑 아예 안 보고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곁에 있을 때만 보라는 거니까 그 외에 다른 연락과 만남은 무시하라는 거지. 시아버님과 남편 눈치가 보여 한 차례 거절을 했지만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시모가 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조금의 희망만 보였다면 저도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시모가 긍정적으로 변할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이후 시모와 저 사이에는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고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모와 관련된 일이 터지게 됐죠. 친정집을 찾아간 날 우연히 엄마 휴대폰을 뒤적거리게 됐는데 그곳에서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곳엔 자식 교육을 잘못 가르쳤다고 돈이 없어 예단도 못 해올 형편이면 제대로 된 자식이라도 보냈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들이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집 형편과 사업 실패,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에 대한 별의별 내용들이 다했는데 저는 그런 문자를 받고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엄마에게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저에게 화가 났었던 거지만 짜증은 엄한 피해자인 엄마에게 내게 된 거죠. 엄마, 이 문자 뭐야? 그 여자가 이런 문자 보냈어?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뭔데 엄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엄마는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고? 너 엄마 휴대폰 왜 봤어? 이리 줘. 별거 아니니까. 달라고. 뭐가 별거 아니야. 네가 다 봤는데. 그 여자한테 연락 온 거 보니까 저번에 내가 자기 무시한다고 화났을 때부터 보냈네. 시모 이 미친년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왜 가만히 있어? 화라도 내야지. 엄마가 나섰다가 괜히 네가 고생하면 어떡하니? 내가 코앞에서 욕을 먹는 것도 아닌데 문자가 왔다고 하면 무시하면 돼. 엄만 네가 내 밑에서 못 누렸던 거 누리면서 마음 편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간 못난 엄마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왔잖아. 엄마는 이제까지 저와 시모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제 행복을 위해 무조건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하지 말라는 마음에 말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까지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더는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 시모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이후 집으로 들어간 저는 친정에서 알게 된 일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일은 역시 시아버님 귀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날 이후 저는 시모와 단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3년 후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시며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며느리인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던 아버님의 사망 소식은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닮은 얼굴만큼이나 아버님과 가깝게 지내던 남편에게 아버님의 사고 소식은 그 어떤 충격보다 크게 다가왔죠. 슬픔을 주체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된 시모 역시 더없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정신을 놓을 만큼 힘들었지만 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버님의 장례식을 잘 치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모의 시선과 관심은 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르는 것보다 오랜만에 보게 된 며느리인 저를 건들고 신경 쓰는데 더 열심이었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방금은 고모부님 나가시는 건 못 봤어?
몸도 편찮으신 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가 들어가시는데 밖에까지 나가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인사드려야지. 어디다 정신 놓고 있는 거야? 아까 네 시아버님 초등학교 동창분들 돌아갈 때도 안 보이더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이러면 네가 여기 장례식장 일 거드는 사람인지 우리 집안 며느리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거기다 지금은 일도 하지 않고 정신 놓고 있었으면서 집안 어르신께 인사드리는 걸 깜빡해? 너 정신 있는 거니? 죄송해요. 다른 조문객들 맞이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요. 고모부님께는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됐고, 정신이나 차려라. 일할 거면 일이라도 잘하던가. 저쪽 상에 음식 빈 거 안 보이냐? 눈치껏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네 시아버지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주신다고 앉아 계시는 분들인데 빈 접시로 몇 시간 앉아 계시게 할 거야? 얼른 챙겨드려. 밀려드는 문상객과 조문객으로 정신이 없던 저에게 시모는 많은 걸 바랬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대로 시아버님 장례식장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를 챙기기 위해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스러운 상황에 시모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어요. 그런데 넌 네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널 그렇게 아껴줬는데 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 상황이 슬프지도 않니?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버님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보셨으면서. 그런데 어쩌면 이제까지 네 시아버지 장례 치르는 동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를 않니? 난 우리 시아버님과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돌아가셨을 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울었던 것 같은데. 넌 처음 잠깐만 눈물 흘리는 모습 제외하곤 우는 꼴을 못 봤다? 애가 워낙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그런가? 아니면 네 시아버지의 일방적인 며느리 사랑을 이제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건가? 어머님, 저도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지금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마음 놓고 울 수 있다면 몇 시간이 됐든 며칠이 됐든 간에 울고 싶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제 감정 그대로 표현해요? 아버님 장례식 찾아와 주신 분들도 맞아야 하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 그리고 어머님도 챙겨야 하는데.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요. 내색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틈날 때마다 트집 잡고 시비를 걸어오는 시모를 보며 저도 화가 났습니다만 참아야 했어요. 또 시모를 이해해 주려고 했죠.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었고 남편을 잃은 시모가 제정신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모가 시비를 걸어와도 반응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친정엄마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친정엄마를 보자 그때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조금씩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엄마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엄마, 아버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나 아버님께 받은 사랑 그만큼 되돌려드리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네 맘 다 알아.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도 네 시아버님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실 텐데 그나마 쉽게 떼실 수 있게 웃는 얼굴로 보내드려야지. 눈물은 장례 치르고 난 뒤에 흘려. 그리고 지금은 진경이 네가 힘이 들더라도 너보다 더 힘들 네 시어머니, 네 남편 챙기고. 알겠지? 알겠어, 엄마. 그렇게 할게. 근데 밥은 먹고 온 거야? 기차 안에서라도 뭘 먹었어? 엄마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나저나 엄마가 정신없이 오느라고 지갑에 체크카드 빼놓은 걸 깜빡했어. 그래서 우선 지갑에 딱 10만 원이 있길래 그 돈밖에 부조를 못했네. 엄마가 나중에 따로 챙겨줄 테니까 그 돈까지 넣어.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우선 앉아서 밥 먹어. 아니야, 엄만 괜찮어.
그것보다 장례식장에 손이 모자라네. 엄마가 같이 거들게. 그러지 마. 연락해서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더 불러도 돼. 그리고 지금 찾아와 주신 분들이 몰려서 그렇지 금방 한가해져. 됐어. 네 시아버님이 널 얼마나 아끼셨는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엄마가 네 시아버님께 고마워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는 겸 손 거드는 거니까 거들게 놔둬. 엄만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일을 거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제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엄마 고집을 알았던 탓에 마음이라도 편하시라고 놔두게 됐죠. 그렇게 엄만 몇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장례식장에서 일을 돕고 있는 친정엄마를 보곤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부조금을 적게 내서 몸으로 때우려 한다는 오해를 한 거죠. 거기다 하필 사정이 있어 엄마가 10만 원밖에 부조를 못한 걸 보고 자신이 상상한 오해를 확신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모가 제게 친정엄마에 대한 욕을 했죠. 신경아, 사돈 저기서 뭐 하는 거니? 사돈 여기 장례식장에 취직이라도 한 거야? 네? 어머님. 아니면 말고. 아, 부조금 10만 원 낸 것 때문에 몸으로 때우려고 저러나 보다? 맞지? 어머님, 그 부조금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느라 돈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놓고 오셔서 지갑에 있는 돈으로 우선 부조금 내신 거예요. 저한테 따로 나중에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 거드는 건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일이 감사하다고 거들어 주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기 엄마라고 감싸주기는. 너희 모녀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거짓말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뭐 그렇다고 믿어야지. 그럼 기대하마. 넣어준다는 부조금이 얼마나 될지. 참나, 웃기고 있네. 뭐 카드를 놓고 와?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거지같이 사는 주제 지갑에 돈 1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리가 있나. 아유, 정말 꼴 같지 않아서 정말. 제가 한 해명에도 시모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엄마를 무시하는 혼잣말을 크게 했습니다. 뒤돌아선 시모를 돌려세워 따지고 싶었지만 시아버님 장례식장이라 참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엄마에 대한 험담과 욕을 늘어놨죠. 그래도 어떻게든 시모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흘러 들으면서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폭발하게 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을 만큼 열심히 장례식장 일을 거들던 엄마가 몇 시간 만에 겨우 밥 한 술 뜨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걸 못 참고 또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징글징글하다. 바퀴벌레야? 생활력이 왜 저렇게 강해? 부조금은 꼴랑 10만 원 내고 수욕은 잘도 처먹네.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사돈 장례식장 찾아와서 부조를 요만큼 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옛날에 부잣집 사모였다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 같아. 한 꼬락서니 보면 딱 거짓 팔자인데. 내가 있는데도 저러는데 내 장례식장에서는 얼마나 더 지랄맞게 행동하려는 건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살아야지. 내 장례식장에서 저 꼬락선이 보이는 건 못 보지 못 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겨우 참고 있었는데 더는 시모가 엄마를 마음대로 오해하고 무시하는 걸 못 듣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으니 목소리를 낮춰 시모에게 말 한마디 했죠. 적당히 하세요. 마음대로 사람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정말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야! 너 지금 네 시아버지 장례 치르는 와중에 뭐 하는 거야? 적당히 해.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내가 못할 말 했냐? 그럼 지금 네 엄마 하는 꼬락서니가 옳은 거야?
아무리 그지같이 산다고 해도 사돈 장례식장에 부조가 돈 10만 원이 뭐니? 그리고 염치가 있으면 빨리 자리를 떠나든가 해야지. 저 밥 얻어먹겠다고 한참 동안 얼굴 비추고 있어. 결국은 그 밥을 처먹고 싸가지가 없는 딸년이나 거지근성 가진 어미년이나 더는 못 봐주겠네. 뭐라고요? 누가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누가 엄한 사람을 오해하고 거지로 몰아갔는데요? 시모가 먼저 목소리를 높여 저와 친정엄마를 싸잡고 욕했고 화가 난 저도 그 말에 대응하다 결국 목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와 시모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리곤 저를 나무라셨죠. 진경이 네 시아버님 장례식에서 뭐하는 짓이야? 왜 소란스럽게 만들어? 얼른 사돈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와서 자식 교육 똑바로 하는 척하겠다. 사돈께서도 진정 좀 하시죠. 부군 장례식을 치르는 중인데 며느리가 말실수했다고 하나 이렇게까지 소란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제가 딸 대신 머리 숙일 테니까 그만하시죠.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쏙 빠지려고 하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개념 있는 척하면서 내 남편 장례식이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이든 말든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 딸년 그리고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봐요. 끝까지 엄마를 조롱하려는 시모의 모습에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부이한 문을 열더니 엄마가 낸 부조 봉투를 찾아 시모에게 건넸어요. 그리곤 봉투 안을 시모에게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말로 해선 계속 싸움을 걸어올 것 같은데 박가사돈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 딸을 나를 괴롭히려고 할 테니. 안을 보세요. 10만 원 말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대화를 이어가죠. 돈 10만 원이 아닌가 보죠? 뭐 10만 1,000원? 10만 1,200원인가? 왜? 뭐 돈 1,000원이라도 더 넣었어요? 아니면 봉투 무겁게 하려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라도 넣었나?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네. 정말 구질구질해. 봉투 안을 보는 것도 시모는 사람 약을 올리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봉투 안을 확인했죠. 봉투에서는 10만 원과 함께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의아해하면서 펼쳐보던 시모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엄마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곤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죠. 도대체 손에 쥐고 있는 종이가 무엇이길래 단 한 번도 우리 모녀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시모가 저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손에 쥐고 있는 종이를 자세히 쳐다봤죠. 그런데 그곳엔 제 아버지와 시아버님의 성함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 외에 뭐라고 적혀져 있긴 했는데 손에 쥔 부분과 구겨진 부분 때문에 더는 알아보기가 힘들었죠. 어떻게든 그 종이의 정체를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친정 엄마가 그 와중에 종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돈이 그 종이를 보고 이렇게 팔발 떠는 걸 보면 저희 남편과 고인이 되신 박가사돈 간의 일을 알고 계시나 봅니다. 박가사돈께서 저와의 일은 비밀로 붙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돈께 말을 하진 않았을 테고 만약 그 약속을 어기고 사돈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저와 진경이에게 그런 짓을 해온 게 말이 안 되니 그 종이와 관련된 일을 안다는 말이겠죠. 아니면 차용증이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마냥 돈 걱정에 겁이 나서 이러시나? 그게 아니더라도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고 사돈께서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제대로 못하실 테니까 제가 전부 다 설명해 드리죠. 그때부터 듣게 됐어요. 그 종이와 관련된 아버지와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말이죠.
엄마가 해준 말에 따르면 아버지와 시아버지께서는 대학 동문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만난 사이였지만 두 분은 오래된 친구들보다 더 막역하게 지냈다고 하셨죠. 성향도 생각도 비슷하셨던 두 분은 대학 졸업 후 뜻을 모으셨고 학생 때부터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당시 시대상 대학 졸업을 하기 전에 취직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 두 분의 행보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만큼 두 분은 뜻이 맞았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도 뜻을 모아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두 분의 생각보다 더 늦어지는 성과로 인해 점점 갈등의 골이 생겼나 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제때 풀지 못하고 더는 풀 수 없을 만큼 깊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결국 어떤 일로 인해 그 갈등이 터져버렸던 것 같고 아버지와 시아버님께서는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 사이에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는 사이가 됐다고 하네요. 당연히 두 분이 하시던 사업은 끝이 났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사업의 가능성을 보시곤 혼자서 계속 끌고 가셨고 끝내 성공하셨던 거죠. 그와 반대로 시아버님께서는 남들보다 늦은 사회 진출로 인해 자리를 제대로 못 잡게 되셨고요. 그때부터 두 분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엄마를 만나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리신 아버지와 달리 시아버님께서는 나이로 인해 본래 다닐 수 있는 회사보다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하셨고 가정을 꾸리셨지만 형편은 어려웠다고 했죠. 그러다 시아버님께서 친구분 보증을 문제로 큰 빚을 지게 됐고 빚쟁이가 회사를 찾아와 소동을 벌인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까지 해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셨던 시아버님께서는 다투신 이후 연락 한번 하지 않던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하죠.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한때 절친하던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데 끝나지 않고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심하게 다툰 뒤 그간 연락 한 번도 없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돈만은 꼭 갚겠다고 아버지께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두 분 사이에 실랑이가 오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돈을 갚겠다고 한 시아버님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아버지 간의 실랑이였겠죠. 그리고 결국은 시아버님의 고집으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는 친구인 아버지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말로만 돈을 받겠다고 할 것을 눈치채시고 한 가지 수를 쓰셨다고 했어요. 두 분이 알고 지내는 친구분 중 한 분의 아버님께서 공증 사무소를 하신다는 걸 아시곤 그곳에서 차용증을 공증받기로 한 거죠. 공증을 받는다고 법적 효력이 아주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린 것에 대한 확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으신 겁니다.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에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그 차용증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두 분 사이의 만남이 종종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두 분 모두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바쁜 사업으로 인해 시아버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각자의 삶에 충실했던 것 같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저희 아버지께서 연이은 불운으로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시며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셨고 시아버님께서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아버지께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없으셨죠. 이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식구는 그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모른 채 살아갔던 겁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뒤늦게 친구의 사망 소식을 접하시고 남은 가족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저희 가족은 어려웠던 형편으로 인해 이사를 워낙 자주 다녀서 시아버님께서 찾지 못하셨고요.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 지인분들과도 연락이 끊길 수밖에 없었으니 시아버님은 저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정말 우연하게도 대학에서 만난 저와 남편이 직장인이 돼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이후 저희 친정엄마와 시아버님께서 서로를 뵙게 된 상견례 자리에서도 두 분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긴 했어도 얼굴은 뵌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사업 실패와 알코올 중독, 간경화로 인한 사망으로 신이 나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으니 짧게 말하게 돼 시아버님께서 눈치를 못 채셨던 거죠. 그러다 청첩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이름을 보시곤 혹시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이 다시 떠올랐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님의 친구와 동일 인물인지 확인을 하시려고 말이죠. 그때 두 분이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너무 늦게 찾아온 걸 머리 숙여 사과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또 그 차용증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늦었지만 친구에게 빌린 돈을 앞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의 뜻을 밝히시며 돈 대신에 며느리인 저를 아끼고 사랑해달라고 시아버님께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밝혀지면 나머지 가족들이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두 분만이 아시는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저와 시모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두 분은 그 일을 끝까지 비밀로 하셨고요. 사실 그러기가 힘든 일이었죠. 저희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사돈댁에 큰 돈을 빌려줘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은 집안에서 저와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으니 시댁에서 저희 아버지께 받은 도움을 협박하듯이 시모에게 내세울 수도 있었겠죠. 시모가 찍소리도 못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시아버님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그동안 어렵게 살아온 저희 가족에게 마음의 빚이 있으신데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와 사돈을 괴롭히는 시모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거기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시모였으니 더 화가 나셨겠죠. 그러니 그 일을 시모에게 말해 말리고 싶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그 말만은 하지 않고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시모가 저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이 된 엄마가 그 차용증을 복사해 사본을 부조금 봉투에 넣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저희 엄마에게 시아버님 부고 소식을 전화로 전할 때 듣게 된 시모의 짜증을 듣고 그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신 거였어요. 제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시모가 뭐 그런 것까지 질질 짜면서 전화로 알리냐며 길게 통화하지 말고 짧게 문자로 알리고 얼른 장례식 치를 준비나 하라고 화를 냈거든요. 시모가 화를 내는 그 목소리를 듣곤 엄만 제 걱정이 앞섰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본 시모의 모습을 보곤 확신하셨고요.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어야 하는 상황에 며느리를 쥐어 짜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경고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시모의 행동이 너무 고약하고 괘씸해서 이젠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용증은 거기다 넣었지만 진짜 그 돈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돈 집안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안 받겠다고 고인이 되신 박가사돈과도 약속을 했으니 근데 어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는 절대 이런 말 이런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참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 여기 박가사돈 장례식장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사돈은 지금 사고로 돌아가신 박가사돈 생각에 정신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온 신경이 며느리를 꼬투리 잡는데 나를 씹는데 쏠려 있습니까? 난리를 치고 싶어도 돌아가신 부군 마지막 가는 길 잘 챙겨드리고 나서 난리칠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게 지금 이 난리를 치세요? 이렇게 꼭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내가 경고망동했구나. 앞으로 내 며느리, 내 사돈 건들면 안 되겠다는 걸 아시겠어요? 나도 이 난리 부렸으니 좋게는 못 물러나겠습니다. 바깥 사돈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이 차용증을 흐지부지 넘기면 없던 일이 되겠으니 꼭 사돈께 받아야 하겠어요. 정 못 갚겠다고 생각하시면 바깥 사돈께 받을 유산 다 포기하세요. 우리 진경이에게 들어보니 집이고 차고 뭐고 전부 다 바깥 사돈 명의로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재산 받으면 이 차용증에 대한 빚도 사돈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고, 아니면 전부 다 유산이든 빚이든 포기를 하셔야죠. 안 그래요? 사돈, 저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이 사람 재산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이 돈을 갚겠습니까? 이 돈 갚으려면 하나 있는 아파트도 팔아야 합니다. 그 아파트 팔고 나면 제가 이 나이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지만 돈이 되는 아파트도 아니라 다른 집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제가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새 집 장만하기 힘들어요. 제가 살 집이 없다고요. 그러니 제발 화나신 그 마음 좀 푸세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앓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 무시할 때만 해도 서울 아파트에 사신다고 지방에 사는 저를 그렇게도 무시하시더니, 저보고 세상 물정 서울 아파트값 좀 알아보시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 정도 돈은 쉽게 갚으실 줄 알았는데, 그때 저를 무시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들고 계신 차용증 내용에 법정 이자도 붙는다는 거 아시죠? 정확히 말하면 지연 손해금인데 그거 확인해보니 꽤 나가더군요. 그냥 있어도 5%고 그 돈 갚지 않겠다고 버티셔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12%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이제까지 흐른 시간이 있으니 어쩌면 원금보다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그렇게도 많이? 사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든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러다 정말 이 나이에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이제까지 호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인데 길거리까지 나앉게 되면 얼마나 내 삶이 불쌍해요. 그러니 제발 너른 마음으로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진경이에게 정말 잘할 거고 우리 사돈께도 항상 감사해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글쎄요. 솔직히 지금은 사돈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음도 가지 않네요. 맘 같아선 지금 당장 그 차용증에 돈 갚으라고 기일을 정한 다음에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고인이 되신 바깥사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 사돈께서는 부군 장례식이나 잘 치러드리세요. 괜히 이 차용증 걱정에 또 우리 진경이 못 잡아먹어서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바깥사돈 가시는 길 애들과 마음 합쳐서 잘 보내드리세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따로 만나서 이 차용증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죠. 이 난리통 정리하려면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 지금 일과는 별개로 고인이 되신 부군 장례식장에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진경아, 엄마 간다. 나오지 말고 네 시어머니 잘 모셔서 시아버님 잘 보내드려라. 한서방, 자네 얘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또 여기서 이런 추태 보여서 잘못했고, 오늘 일에 대한 원망은 장례 다 치른 다음에 듣겠네. 미안하네. 엄마는 그렇게 그 자리를 정리하신 다음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친정 엄마가 시아버님 장례식장을 떠날 때까지 돈 걱정에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던 시모는 저와 남편이 부축하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좀처럼 정신을 못 차리길래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이 친정 엄마가 말한 내용을 시모에게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시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 잘 치러드리라는 그 말씀을 말이죠. 그제야 시모는 정신을 차렸고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돈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때문인지 아버님 장례식을 정성스럽게 관장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더 정성껏 아버님 장례식을 살폈고요. 그렇게 시아버님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고 난 다음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고 시댁에서 시모와 그 차용증에 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도 자리를 함께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시모와 단 둘이서 할 이야기라고 말씀하셔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시댁을 잠깐 들렀을 때 퉁퉁 부은 시모 얼굴과 바닥에 흩어져 있는 많은 양의 휴지를 보곤 눈물 콧물 다 쏟을 만큼의 일이 있었구나 짐작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 시모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전부 다 변했죠.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를 대하는 것도 저희 친정에 관해서 말을 꺼낼 때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변했어요. 그 정도까지의 상냥함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시모는 제가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저와 저희 친정집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전부터 함부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한 시모를 보며 저도 처음 몇 달간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모습을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금은 경계심을 풀고 저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댁과 화목하게 지낸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몸도 마음도 편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마음 편히 웃고 지내게 돼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지금의 우리 가족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시아버님께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또 저희 친정엄마가 시집간 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단합된 가족의 모습을 끝까지 잘 유지하려고요. 그게 제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해주신다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제 사연은 끝이 났는데요. 아마 여전히 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며 시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마시라는 분들도 있겠고요. 네, 압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가족으로 가깝게 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할 거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거예요. 다시는 저와 엄마가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우리 가족의 계속된 행복을 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